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제 증시 천천히 아주 머물러 있습니다. 2000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4분 또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 2000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지루하죠. 지수 자체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다고 종목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더 좋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고요. 자, 현재 시간에 3대 지수 보니까요. 2044포인트, 코스닥은 692포인트. 이야, 700을 그 눈앞에 두고서 다시 이게 무슨 한국 시리즈처럼 프로축구처럼 프로야구처럼 1년 내내 달려와서 마지막 골인 지점이 딱 있어서 1등 하면 좋은데 이 시장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700포인트 넘어온다고 해서 끝나나요?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 계좌에 돈이 확 불어나나요? 또 종합주가에서도 지금 2045포인트지만 뭐 여기서 좀 더 뭐 2080, 2100 간다고 해서 당장에 불어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어떤 시즌 자체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일리 시황하는 것 자체가 이 진짜 시황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면서의 그 포인트들, 그 설명들, 분석하는 요령들 참고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수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꼼꼼히 살펴볼게요. 하나씩 코스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은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지루해 죽겠습니다. 아주. 지루한 추이 지속이에요. 추세가 아니라 추이. 올라가는 건 맞죠?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이평인 5일 이평을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맴 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맞는데 이거 오르고 있는 건데 오른다라고 표현을 못하고 그렇죠? 아주 지루한 추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해외 증시도 밸런스. 그러면서 이제 업종 대표주는 얼마 전에 또 그 수출에 관련된 교역에 대해서 수출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근데 업종 대표주를 기술적으로 한번 좀 더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왜 기술적으로 따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은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그렇죠? 모멘텀 자체가 붕 떠버렸다고요. 언제까지요?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는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붕 떠 있으니까 그 공백 기간 안에는 뚫었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죠. 앞으로 뭐 4분기 실적이 더 좋아, 내년이 더 좋아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있겠지만 이제 다 3분기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울질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대형주들이 뭐 지금 대형주가 더 가네 안 가네 지금까지 올라온 게 대형주인데요 뭘. 그때 한마디 안 하고 다 올라오니까 이제 대형주 장세네 뭐네 하면 뭐합니까? 다 올라오고 나서 그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가 더 가네 못 가네 또는 이제 중소형주 밸런스가 나오네 안 나오네 말들이 많거든요. 딱 보시면 모멘텀 자체가 부재예요. 뭐 하루 지나면 해외 증시 올라갔다고 이제 또 올라가겠지. 뭐 유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유가 또 내리면 또 내리겠지. 실적을 다 발표해놓고 나서 뚜렷한 게 없다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수급하고 기술적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OLED주의 언급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계속하니까 제가 미는 거냐? 밀지 않습니다. 제가 민다고 해서 뭐 올라갈 주식이 내려갈 주식이 안 내려가고 그렇겠습니까?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또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쪽에서의 공부를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 동양철관, 디젠스, 코다쿠 생소한 종목이죠.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걸 자료로 갈 게 아니고요. 차트를 잡아주세요. 깜빡했네요. 차트 잡고서 대형주를 삼성전자부터 꼼꼼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일봉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디테일한 포인트는요. 먼저 이제 교차점이 나와 있는 60, 120 대든데 자, 보십시오.
이 펜이 없네요. 이걸 보일 겁니다. 10월 달에 추세 상승으로 보였죠. 그리고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분석으로는 여기 10월 29일 날 갭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면 10월 28일 날 종가가 130만 8천 원입니다. 요거 필갭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필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 나빠져서 매우냐 좋아졌어요. 관계없어요. 기초 이 자리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왜 허공이냐? 공부를 잠깐 해보면 갭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해서 공부를 해보면 갭이라는 게 시장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다 합리적인 가격에서 형성돼요. 여러분 이 삼성전자 이 가격을 딱 봅시다. 왜 붕 떴냐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가서 그런 거로 제가 비유를 하는데 평균 고등어 한 마리에 2,000원이라고 합시다. 고등어 한 마리에. 어제 2,000원이었어요. 오늘도 2,000원일 거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갔는데 오늘 갑자기 5,000원 달래요. 굳이 고등어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꼭 먹어야 됐다면 5,000원 주고 꼭 먹어야 된다면은 사겠죠. 지르겠죠. 하지만 매일 2,000원짜리가 갑자기 5,000원 돼버렸어. 한번 내일 기다려보지 뭐. 아니면 저녁 늦게 가면은 떨이로 나오는 물건 있지 않을까? 네. 갑자기 5,000원 띄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일 뭐 당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등어 안 들어온다. 공급이 딸린다. 반대로 물량은 많이 있는데 내일 뭐 소비자들이 내일 고등어의 날이다. 내일은 뭐 전 국민이 다 고등어를 먹어야 돼. 이런 날이다 이거 뭐 제사처럼. 그러면 이제 다음날 붕 뜨겠죠. 가격 올리겠죠. 그런 게 우리 효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에 나오잖아요. 명절 전만 되면 과일값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지나고 나면 그 시간 명절 지나고 나면 사과값, 배값 다 떨어져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과가 배가 먹고 싶으면 명절 지나고 나서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갭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졌다라는 거, 이런 가격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에 그 자리들은 가격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회귀가 되는 거고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이렇게 있어요. 쫓아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정말 매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싸게 사야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60, 200만 원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 최대한 싸게 사면 되는 거죠. 하나의 매수 요령, 매매, 거래할 때 요령인 거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끌어올렸던 거 실적 반영 다 됐고 부여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나올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에. 당장에 실적 모멘텀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 자체가 오르락내락 할 거라고요. 그럼 이 가격은 채우는 마디가 생기는데 10월 달에 뺐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당연히 오늘은 삼성전자 반등으로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떨어져도 들어 올려놓고 버티는 힘. 그럼 오늘 삼성전자를 또 지수 받치는 힘이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 빨간색 라인,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때에 종가 가격까지는 반등 나오겠지만 거기서 또 밀려서 오늘 시가저가잖아요. 130만 3천 원. 그럼 시가저가 가짜거든요. 오늘 거. 그러면 오늘 저점 깰 때쯤 되는 이 갭을 내오로 내려오는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그럼 지수도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흐름에서 저항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밸런스가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추세를 봅시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월봉이 이렇게 강하게 떴어요. 몇 프로? 월 22%, 월 20%. 월 20% 삼성전자 뜬 봉 자체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고 올해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2013년도만큼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냐. 영업이익이 36조가 넘어갔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영업이익이 35조 이상 될 거라는 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니까. 그렇다면 2014년도에 출발했던 153만 원대에 넘어가기에는 올해 남은 11월, 12월 달에 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예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상치에서 완전 벗어나는 거잖아요. 다른 이슈가 있어서 확 올라간다 몰라도 실적의 근거라든가 다른 이슈로 봤을 때는 2014년도 1월 달에 153만 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우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 달린다기보다는 멈칫 기간 조정 내지 뭐 일부 등락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어제 자동차도 지퍼드렸죠. 자동차 지퍼드릴 때 기아차나 현대차 보여드리죠. 어제 오늘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는 자리 아니에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굳이 산다면 기다리면 더 좋은 자리가 오지 않겠나. 어제 오늘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붕 떴다고요. 11월 3일 날. 붕 떴어요. 갭이 아주 발생했죠. 작지만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이건 뭐냐? 와, 좋아, 좋아.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한 번은 확인해주고 가는 게 눌렀다 가주면 그땐 좋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눌림 없이 그냥 위로 쭉쭉쭉 가지면 어설픈 상승이 돼버리는 거다. 가격이 붕 떠버리는 거. 그럼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기 딱 좋은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기아차도 지금 눌림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좀 있다. 자동차주. 그러면 자동차주, 기아차, 현대차 보면 현대모비스 다 마찬가지의 밸런스가 되는 거죠. 11월 달에 붕 떴지만 눌림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과정. 삼성전자는 틀리잖아요. 얘네들은 먼저 떴죠. 근데 삼성전자는 3일 동안 눌렀죠. 그러니까 오늘은 삼성전자가 붕 띄우고 얘네들은 눌러버리고. 그럼 뭐가 돼요? 짝짝꿍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200조, 현대차 3개 합하면 거의 100조 가깝게, 거기다가 철강주, 뭐 화학주 다 합치고 하면 200조.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서 붕 띄운 종목군들은 눌림목 주고 있고, 예? 삼성전자는 대신 먼저 확 찍어 눌러버렸잖아요. 그 찍어 눌렀고 반등 주고. 근데 둘 다 그런 종류들이 와야 될 자리가 하나씩 있는데 아직 안 채웠죠. 그럼 지수 자체는 붕 떠봐야 다시 또 눌릴 거고, 붕 못 뜨면 계속 누르고 오르고 횡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종목들의 밸런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8월달 주식 사야 될 때 이때가 대형주 뭐 SK이노베이션 화학주 얘기하고 정유주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했던 거거든요. 삼성전자 110만 원 찍으면 매수입니다. 120만 원짜리까지 무조건 오는 겁니다. 보였던 자리. 지금은 이제 와서 뭐냐, 막 달려드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확인됐잖아요. 뭐가 확인돼요? 환율효과 나왔다라는 거 3분기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 3분기 시점 모멘텀 인데까지 매매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들고 오셨던 분들이 비중이 만약 100이라면 50만 팔아서 먹고 50만 팔 거냐, 청산을. 아니면 한번 계속 가져오고 있지 뭐. 손해날 거 없지 않나. 당장 하루아침에 막 폭락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서 부분 청산할 건지, 계속 홀딩을 더 해볼 건지, 이런 고민스러운 자리라고요. 그 대형주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기사나 리서치 자료 보면 이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데일리 이런 거 전략. 펼쳐진 지는 500년 전이에요. 벌써 지났어. 지금은 펼쳐진 이후에 쉼터 구간이라고. 더 가려고 몸을 움츠리고 있고, 그 움츠리는 걸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들. 더 가더라도, 많이 더 가더라도 움츠렸다가 다시 펼쳐질 때, 그때의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한 게,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또 들이대면 내가 사면 또 밀려버리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업종의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번 지수 상승 끌어올린 건 그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부여 설명을 하면, 그들이 끌어올린 힘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수가 2100, 2200을 더 향해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들이 다시 눌렀다 살아나야 돼요. 내 수지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왜 삼성전자 자동차만 봐요? 화학주 이런 것만 봐요? 라고 보시면 8월달 저점 잡아서 끌어올린 끌어올린 것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군들의 쉬어가기냐 눌리면 어떻게 형성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한마디를 더 눌렀다가 간다면 지수는 2150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수주가 가니까 또 가나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핵심은 수출주의 제2차 기간조정 거친 다음에 눌림목 거친 다음에 2차 상승할 거냐, 아니면 그들이 지금 숨고르기 눌림목에서 지수도 같이 좀 눌리는 걸 기다려줄 거냐.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후자 쪽에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종목을 가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개별주를 가야죠. 그럼 개별주가 그때 뜨겁냐? 안 뜨거워요. 이렇게 좀 쉬어가면 개별주들이 팡팡팡 터져야 되는데 정말 생뚱맞은 개별주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뷰를 더 설명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과거에 전체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전업종의 순환매 상승하고 그런 거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지나간 과거가 버렸다고요. 오로지 종목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게 맞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개별주도 사고 대형주도 사고 이 종목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군들은 담아도 돼요. 공부해서. 하지만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거 갈 거야. 이름값으로 순환매야. 이게 올라갔으니 이제 이게 올라갈 거야. 이런 거 거의 제가 봤을 때 99% 앞으로 그런 일 생기는 그 가능성의 해는 없다고 봐요. 떨어질 땐 다 같이 순환 떨어지겠지만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는 순환 상승은 거의 없다고 봐요. 몇 년간은. 그래서 종목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자, OLED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OLED주는요. 이게 이제 지난해 전망은 좀 빨라졌어요. 와, 이렇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OLED주가 몇 년 전부터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연말 연초만 되면 몇 번 나왔는데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지연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올해 나와서 전망은 역시 전망치를 낮춰놨지만 중요한 건 속도 자체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는 우상향을 어긋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270만 대, 700만 대, 900만 대. 와우! 엄청난 속도죠.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근데 스피드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방향. 어쨌든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가 전망치하고 좀 어긋날지언정 방향 자체는 계속 우상향이란 말이죠.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가. 이 점을 주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규모입니다. 금액의 규모인데 60억 달러, 120억 달러, 160억 달러로 이것도 뭐 거의 매년 뭐 100%씩 상승으로 쭉쭉쭉 OLED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딱 일치되는 어떤 그건 아니지만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 스포츠 특수가 있잖아요. 꼭 그 전후로 해서 신제품의 디스플레이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팔려요. 2018년 월드컵 있죠. 아직 이제 한 2016년, 17년, 2년 반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OLED 시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거든요. 그럼 하나 더 자료를 보도록 하죠. 중국 패널 업체들이요. LCD 쪽은 막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LCD 공급 과잉 얘기 나오잖아요. 그 가격, 패널 단가가. 근데 보시면 2016년도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도 그렇고 내년부터 OLED 쪽에도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삼성하고 LG가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삼성, LG가 우리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지연됐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가 그나마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내년에는 삼성, LG 또 중국의 업체들도 공격적인 OLED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비주들을 봐야 되겠죠. 그 대표가 열처리 장비, 비아트론하고 테라세미콘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뉴스를 잠깐 보시면 유한타증권에서는 비아트론 투자 의견을 하향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내년 실적이 불확실성. 근데 내용을 보면요. 내년 중국 패널 업체들의 과감한 아몰레드 투자로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유한타증권은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신한금융이라든가 키움이라든가 부국증권은 다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또 기타 다른 증권사들도 비아트론이나 OLED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장 시너가 재개될 것이다. 성장의 수준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다. 벌써 이 기사 내용에서 막 3대 1이잖아요. 4대 1. 누구 말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맞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도 보시면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삼성에서의 투자 확대가 나오면 이제 가장 나오는 게 테라세미콘이거든요. LG나 중국에서 투자하면 삼성도 OLED를 하죠. 안 하고 있을 업체는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이 두 기업이 OLED 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장비 업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투자 관점으로도 긴 안목으로도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코다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다코를 보면요. 실적만 딱 잡아주실래요? 이런 기업도 있네요. 코다코 한번 잡아주세요. 실적 확대해서요. 보십니까? 실적 계속 우상향인 거? 이 회사? 이렇게 실적이 지금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코다코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실적 우상향하고 있는 거에서 자동차 이제 부품인데요.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알루미늄 주조를 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2010년도 11월부터 계속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기술적인 3,000원대의 고점대를 도파해놨어요. 거래량 터트려 놓고. 그러면 3,000원 돌파했으니까 따라잡냐? 꼭 따라잡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3,000원 미만으로 언제든지 흔들어주면 나쁘어서 빠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서 노출돼서 하락했으니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젠스 좀 빨리 가도록 하죠. 이 디젠스는 소음기 부분입니다. 근데 소음기 부분에 탑 클래스의 기술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폭스바겐 사태에서 뭐 배기가스 얘기하잖아요. 그게 관리장 밀접된 밀접된데도 자동차 부품 중에서 배기가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소음기거든요. 주가 또 실질적으로 폭스바겐 사태로 가장 수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디젠스라는 기업이라고 봐요. 디젠스라는 기업은 2년간은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올해 상반기 자체는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건 오로지 실적 모멘텀으로만 부여하기는 애매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 실적이 흑자 전환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모습들은 역시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면요. 고용지표와 연준위원 발언. 저는 이게 핵이에요. 바뀔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양념이고 재료예요. 네? 어제도 뭐 PMI가 어떻고 나왔잖아요.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야 미국에서 12월 때 기준금리 인상할 때 근거가 되겠죠. 뒷받침이. 어제 옐로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보는 확률은 뭐 전문가들 확률 수집한 60%로 높아졌다는데 거의 저는 90%라고 봐요. 이제 FOMC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건 저는 거의 90%라고 봐요. 안 하면 아예 양적 완화를 하던가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핵이 있을 때까지, 그 핵이 나올 때까지 시장은 모멘텀 부재 속에서 이 얘기도 나오면 올라갔다, 저 얘기 나오면 내려갔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방향성에 뚜렷한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들었다 놨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90% 확률가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거나 따지지는 마세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뭐 이 자료들은 다 봤는데요. 이제 본 거 그대로 이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면 돼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발언들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제가 발언해놓고 언제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시장이 막 올라간다고? 겁먹고? 그렇게 그 시황 분석을 하면 창피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준점 그대로 있으니까 저항점이고 역시 그 10월 29일인가요? 30일 날 최고점대를 여전히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수가.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회계 기준 살아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잖아요. 하나. 이 기준점에서 올라갔다가 뺄래 아니면 뺐다가 반등 줄래. 하지만 넘어가서 장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2000포인트 회계 자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53포인트 안착 지지하긴 아직 안 됐다. 안 되고 있죠.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어제 유형이거든요. 9월 달에 뒤집어 놓으면 그럴 가능성으로 11월 달에 움직이지 않겠느냐 예상을 좀 해본 거고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어제 설명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량 감소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선물인데요. 이것 좀 확대해서 보시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어지러워서 안 보여요. 네, 선이 많아서. 먼저 하나의 채널을 봅니다. 요 저점이죠. 이 저점에서부터 이 저점을 쭉 그리면 밑에 채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옅은 붉은색 위에서 이 고점하고 이 고점을 그리면 쭉 나오죠. 뭐예요? 평행 터널이죠. 좁은 박스 채널의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요 저점과 9월 마지막 날 저점하고 요 저점을 그려버리고 이 고점과 이 고점 그대로 그리면 뭐가 나와요? 쐐기형이 나와요. 쐐기 형태. 그러니까 쐐기 형태니까 또 올라갔다가 뺄래, 이렇게 뺐다가 반등 주는 척 했다가 뺄래. 지난번에 코스닥 쐐기형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하는데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 게 확인됐죠. 지수 자체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덤비기가 참 애매해요. 아예 돌파를 하면 뭐예요? 이게 웬 떡이야. 확 때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 먼저 빠질 것도 탄데 안 빠지고. 그러니까 애간장 타는 거죠. 이 변곡점에서 기준에서부터. 내려갈 만한데 안 내려가고 버티니까 더 가나 싶고 더 가버리면 확 때려놓고 눌림을 기다리면 좋은데 돌파를 시원하게 못 해주니까 애매하다고. 근데 지수는 만기 전날에
2000포인트를 하회할 거냐, 아니면 만기 이후에 하회할 거냐. 그 차이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삼각지 맥점이 있는데 맥점을 한 번도 눌렀다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맥점이 234, 242, 252 한 번씩은 눌렀다가 돌아가던가 아니면 눌러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어제 오늘 선물의 미결의 증감과 상승파동, 하락파동이 그동안 해왔던 흐름하고 달라졌다라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거 자꾸 체크포인트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이었습니다.